프로그래밍인데 아마 자바를 들으신 분, 이미 들으신 분은 한번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지금 자바를 수강하고 계시면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아직은 기초 문법을 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객체 개념부터 객체 지향 개념부터 다루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지난 시간에 그 파이썬 기초 문법들 중에서 약간 좀 빠져먹은 거라 해야 되나?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더 필요할 것 같은 사항들을 좀 더 정리했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넣어보니까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파이썬 베이직 더 추가적인 부분이랑 앞에 클래스 뒤에 클래스 부분이랑 거의 내용이 반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저 for, and, not 저렇게 쓰면 돼요. 느낌표 아니고 not 저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y가 각각 3.14가 0인데 3.14가 0이 아니니까 참값으로 인식이 되고 0은 0이니까 그 거짓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x, y, y가 참인데 true가 반환되는 게 아니라 3.14가 반환되는 거예요. and 하면은 true false니까 false가 나오는데 그 false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0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코드를 잘 활용하면 코드를 더 간결하게 쓸 수는 있는데 잘 읽기가 힘들죠. 코드를 짧게 쓸 수 있는데 읽기가 힘드니까 저 기능은 그렇게 막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or이랑 and라고 쓴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저 느낌표 써가지고 나 달라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에서 다른 시연회사랑 차이 나는 게 시연회에서 if문 그런 데서 구간 같은 거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처럼 x, y 하고 그 y, z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구간을 쭉 이어서 못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저거를 저렇게 연달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x, y, z 저렇게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논리의 식을 쓸 때 좀 더 간단하게 그 수식 적는 거랑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들, 파이썬에 있는 비교 연산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나머지는 다 그렇다 치고 맨 뒤에 있는 두 개, 이제 is랑 isnot이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저게 저 위에 있는 는이랑 느낌표 는이랑 뭐가 다른가를 보면은 일단 그래서 밑에 예제를 들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앞에서 보면 리스트 만드는 거죠. 1, 2, 3 리스트인데 얘는 그 리스트를 복사를 하는 방법 중에 그 파이썬에서 쉘로우 카피라고 얕은 복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복사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깊은 복사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 C 같은 데서 포인터를 배워야 되거든요. 포인터랑 메모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동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일단 A가 있으면은 그 A가 이렇게 1, 2, 3이 메모리상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A라는 그 글자가 변수가 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A 자체가 A가 아니라 A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1, 2, 3이 어딘지 알려주는 데가 A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을 포인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제에서 B에다가 A를 넣는다. 저 얕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1, 2, 3 리스트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리스트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저 C 리스트 저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의 값을 읽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C 이렇게. 그래서 그 얘랑 서로 다른 오브젝트, 객체가 다른
객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저 는이랑 이즈를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하면은 이 결과에 보면은 는은 둘 다 true죠. 왜냐면은 는은 값을 보는 거고 is not은 객체가 똑같은 객체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equal은 value 값의 그 값이 같은가를 보는 거라서 이제 A랑 C를 봤을 때 값은 똑같으니까 true가 나오고요. 근데 is는 그 같은 객체인지 보는 거니까 이제 서로 다른 객체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둘이가 그 얕은 복사 요렇게 둘이가 깊은 복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세하게는 운용체제나 아니면은 C 같은 데서 배울 거예요. 자료 구조 같은 데서 메모리 구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한 이유가 뒤에 가서 오브젝트 객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거 괜찮으신가요? 이해 안 되신 분 있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또 여기 이거 보고 안 쳐도 그 링크 들어가서 네, 그거 보고 치면 돼요. 카톡 강의 링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셋이라는 자료형인데 그 앞에서는 그 연산자를 소개했고 이 다음 두 개는 자료형 몇 개를 좀 더 소개할 건데 셋은 말 그대로 집합이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집합은 특징이 그 순서가 없고 그리고 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나열형 안에서 이게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 멤버십 테스팅 할 때 많이 쓰고요. 이 멤버십 테스팅 할 때 그 리스트나 튜플 같은 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지만 셋은 그 한 번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테스팅 할 때 어떤 목록에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를 할 때 셋이 엄청 빠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 구조하면 해싱 이런 거랑 관련되고 그리고 집합이니까 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리스트에서 중복을 없앨 때 셋으로 바꿨다가 리스트로 다시 바꾸고 그런 걸 만들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많이 쓸 건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딕셔너리랑 비슷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저희 수학에서 하는 집합의 연산이 다 있거든요. 그 합집합, 뭐 도집합, 차집합 이런 거 다 있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건 대칭 차집합 해가지고 합집합에서 도집합 뺀 거죠. 그런 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카다브라를 셋으로 만드니까 이제 중복되는 거 다 빼고 A, B, C, D, R 요것만 남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자료형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인데 그 딕셔너리 만드는 거 보면은 앞에 똑같이 중괄호를 써서 만들거든요. 지금 맨 첫 줄을 보면은 저것도 중괄호로 만들고 앞에 셋도 중괄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문법상에서 혼동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중괄호를 써서 그냥 쭉 나열만 하면은 셋이 되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를 써서 만드는데 사이에 키랑 밸류 저렇게 쌍이 짝지어져 있어야 돼요. 콜론을 기준으로 앞에가 키고 뒤에가 밸류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찾을 때 리스트랑 튜플 같은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런 그 시퀀스 형들 이 말이 리스트랑 튜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다르게 그 인덱스로 값을 찾지 않고 키라는 걸로 값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콜론 앞에 오는 이런 칼큘러스나 뭐 피직스 이런 게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고 이렇게 원래 리스트 같았으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썼겠죠. 숫자 인덱스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자료형이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쓰기에 따라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그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만들 때 딕셔너리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소개해봤습니다.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이 지금 여기 한 3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중괄호 키, 콜론, 값 이렇게 나열을 해서 쓰는 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딕트라는 함수에 리스트를 넘겨줘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네모 괄호니까 리스트 있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그리고 네모 괄호 안에 그 동그란 괄호로 묶여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동그란 괄호는 튜플이죠. 그래서 그 딕트 함수 안에 그 키 밸류 쌍의 튜플이 들어간 리스트를 넣으면 되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편하겠죠. 막 괄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더 편하게 쓰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키 값이 문자열일 때만 가능해요. 왜냐면 키 값이 꼭 문자열 아니고도 숫자나 다른 걸로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그 이름이 문자열일 때만 이 형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리고 값 수정하거나 찾을 때 얘는 값 추가하는 거고, 얘는 값을 없애는 거. 그래서 보면은 메뉴에 세 개는 다 같은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화학 점수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인덱싱 하듯이 값을 넣으면은 여기 화학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서 칼출 점수 빼고 싶다 하면은 del 연산자 써가지고 없애도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꺼졌는데 어떡하지? 지금 인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다들 이거 돼요? 개인 스마트? 아까 한번 끊었었어. 정말. 이거 좀 저 화면에 안 들어오죠. 뚫려나? 금방 화면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원래 틀릴 정도 돌아오긴 하거든요. 되나? 더울까 끊어질 줄 몰랐는데. 일단 진행하고 있어 볼게요. 확인해 주실 것 같으니까. 아니 지금 사이에 이때까지 한 것 중에 혹시 이해 안 된다 그거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진짜.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자, 실행 보셨어요? 코드? 이게 저거 저장되는 방식은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냥 리스트 안에 튜플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 하면 그냥 저거 자체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거 딕셔너리 저게 형식이 있으면 저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딕셔너리 자료형을 만들 때 그 안에 넣어서 만들 값들을 넘겨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거는 네, 그냥 형식. 리스트랑 관련은 딱히 없고 네. 그냥 저렇게 표현만 돼요. 네, 그래서
요런 그 딕셔너리를 만들 때 요 안에 채워넣을 값을 이렇게도 넘겨줄 수 있고 이렇게도 넘겨줄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많이 쓸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거기 값을 하나씩 채워넣는 그리고 값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코드를 많이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빈 딕셔너리 만든다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x가 딕셔너리일까요? 셋일까요? 왜냐면 셋도 중괄호고 딕셔너리도 중괄호인데 이렇게 만들면은 확인해보면 돼요. 타입 해가지고 x 치면은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중괄호 하면 딕셔너리 나오니까 혹시 셋 하려 했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셋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셋, 이 함수로 셋. 뭐 이런 사소한 정도. 민석이 형 금방 가셨대요. 그냥 일단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그 지난주에 했던 리스트를 만들 때 되게 편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런 코드를 짤 일이 많아요. 기존의 리스트에서 그 모든 값들에 어떤 똑같은 동작을 취해주는 일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예시처럼 이제 모든 값들을 제곱한 리스트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겠죠. 저희가 어펜드를 배웠으니까 빈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1제곱해서 1 넣고 4제곱해서 16 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겠죠. 이게 제일 처음 떠올릴 수 있는 코드인데 이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 혹시 코드 보여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리스트 메모 바로 치고 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하지? 여기는 그 어떤 연산, 함수 부분이고 그리고 포문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영문법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넘스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x제곱을 취하겠다 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영문법 그대로 치면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이런 건데 내부적으로 이걸로 돌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읽기 지금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한 번에 안 켜요. 이런 식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쉽게 생각나는 대로 코드 짤 수 있다는 게 정말 파이썬의 강점입니다. 앞에 코드랑 비교해보면 정말 간결하죠. 요거는 굳이 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간에 거 저거는 설명하려면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장님은 설명하자면 람다 요 부분이 함수고요. 함수고 요 맵이 요 넘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넘겨준 함수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이제 리스트는 그걸 갖다가 리스트로 만들겠다 뭐 그런 건데 잘 안 익히죠. 이거 해보셨으면 다음 페이지도 비슷한 거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예제인데 여기 아까 예제에서 보면은 이거 하나만 없었고 똑같은 예제인데 앞에 거는 모든 거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넣었었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값을 걸러낼 거예요. 이 숫자 리스트들 안에서 지금 위로 나눠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니까 짝수만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이름을 이벤트라고 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짝수면은 어펜드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4줄짜리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넘스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이제 x가 2로 나눠 떨어질 때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포문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4x in 넘스, 4x in 넘스 이렇게 계속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필터는 아까 넷 함수랑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필터는 이 안에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걸어겠다. 필터니까 걸러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요거 익숙해지면은 되게 쓰기 편해요. 저도 많이 이용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혹시 이 숫자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롯두이에요, 롯두이. 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리스트만 소개했는데 리스트뿐만 아니라 맨 앞에 네모가 있는 투풀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가 실행 안 했어. 여기 투풀이 나오거든요. 제너레이터가 나오네. 아니요. 이건 몰랐습니다. 투풀은 이렇게 함수 씌워야지 되고 집합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 집합 나오고 집합이 됐는데 지금 중복이 없어졌죠. 4, 4, 2에서 이제 중복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콜론하고 뭐 x제곱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딕셔너리 영어로도 쓸 수 있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도 보면은 딕셔너리로 키 값이 중복될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키 값이 중복되니까 하나만 들어가죠. 그 2, 4, 1부터 하나씩만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코드 먼저 한번 해도 되죠? 혹시 치고 계시면 말해주세요. 어느 코드? 네. 요거가 그 파이썬 문법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함수 어떻게 쓰는지 설명할 건데 일단 함수 뭔지 모르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함수랑 다른데 그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라 하면은 그 어떤 코드에서 그 어떠한 기능들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반복될 때 그 코드 덩어리를 함수로 만들어서 한 소출 한 번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매번 헬로우를 치기 힘드니까 이제 이름만 넣어서 저 함수를 부르면은 뭐 프린트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 이런 출력하는 기능을 이제 펑션 함수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은 파이썬은 그 다른 언어랑 다르게 C 언어랑 다르게 이제 타입이 없죠. 그 자료형이 따로 없어가지고 명시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C 언어에는 맨 앞에 반환형이 들어가죠. 뭐 int, 메인 보이랄 때 int 그런 게 들어가는데 파이썬은 그런 걸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함수 정의하겠다. define이라고 define, definition, def. 그래서 함수 이름 해서 괄호를 치면 되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값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함수. 수학적으로 보면 함수의 뜻이랑 맞긴 하죠. 원래 수학적인 함수는 들어간 게 있고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도 함수 들어가 버리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있고 반환값은 없는 함수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있고 반환값이 있는 뭐 이런 형태가 제일 일반적인 형태죠. 그리고 요거는 그 도큐멘테이션 스트링이라고 요 함수 정의 밑에다가 문자 열을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그 help 이거 했을 때 띄워줍니다. 여기에 returns full name string 이거 적어놓은 게 help 하면 여기 뜨는 거 보이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렇게 뜬다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이 함수가 뭐하는 함수인지 이런 걸 설명을 여기 적어두면은 나중에 help에서 적어서 실행했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썬 언어 문법들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질문 있으신 분? 네. 리턴은 함수가 끝나서 반환한 건가요? 네? 리턴은 함수가 끝나서 반환한 거예요. 네, 리턴 하면 거기 함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끝내야 돼서 적은 거예요. 아, 그 반환값이 없으면 리턴이 없어도 돼. 아,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리턴 값이 없는데 위에 것도 그렇고 그냥 파이썬은 모든 게 단위가 그 들여쓰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C 언어에서도 함수에서 보면 리턴 값이 없는 함수가 있죠. 보이드 함수. 네. 그거는 함수의 끝을 알릴 때 중괄호로 끝을 냈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그 중괄호 대신 역할을 하는 게 들여쓰기니까 여기에서 들여쓰기가 끝나면은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이 있으면 그냥 반환할 게 있을 때 반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다른 질문. 그리고 그 코드 짜다가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뭐 손 드시거나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윤대원 친구가 도와드릴 겁니다. 있어요. 네, 바로 그 코드 잘 안 되시면은 혼자 보시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시거나 저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니도 보면서 누가 뭐 잘 안 되고 있으면 좀 가서 해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되게 빨리 했는데 여기까지. 진짜 괜찮죠? 보통 저거 하면 파이썬 과정 하면은 지금 한 학기 내용 한 거예요 지금. 보통 파이썬 하면 그래서까지 안 가거든요.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뭐 객체 지향이니까 뭐 객체를 중심으로 코딩을 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네,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완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긁어온 건데 이제 OOP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데 뭐냐면은 오브젝트 객체 개념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패러다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뒤로부터 나오는 거는 오브젝트가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랑 코드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데이터랑 코드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는 필드란 말은 약간 뭐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건 그냥 변수라 생각하면 돼요. 뭐 인트 변수 그런 변수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저거를 애트리뷰트나 프로퍼티, 속성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라고 하면은 오브젝트 안에 포함된 변수, 뭐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 부분은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객체는 데이터랑 코드, 다른 말로 변수랑 함수, 다른 말로 속성이랑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그래요. 여기까지 나오면 보여요 혹시? 안 보이나? 일단은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르는 게 속성이랑 메소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랑 같냐면은 애트리뷰트는 변수라 했죠. 베리어블 변수랑 함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칠판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한 워딩으로 갖고 오면은 데이터랑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애트리뷰트 이쪽은 명사에 해당하는 거고 함수 쪽은 이제 동사 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뭔 말이냐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나온 이유가 이제 코딩을 할 때 기존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상에서 요걸 하고 그 다음 저걸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이 C 언어는 절차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순서를 기준으로 코드를 만드는데 OOP에서는 객체를 기준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러니까 객체라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사물들 하나하나를 전부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객체를 이제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나와 있는 예시 자동차를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추상화시켜서 이제 저 속성이랑 메소드 이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각하면은 뭐 자동차의 색깔 같은 거, 뭐 색깔, 가격, 뭐 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명사로 정의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애트리뷰트, 속성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뭐 차가 출발한다, 뭐 가속한다, 멈춘다, 뭐 그런 것들. 그 차를 어떤 객체를 어떤 사물을 설명을 할 때 동사로 설명되는 것들은 메소드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드로 현실에 있는 사물을 묘사를 할 때 이제 값으로 묘사가 되면은 애트리뷰트, 함수로 묘사가 되면은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오키를 사용하는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넣었는데 오브젝트라는 거에 약간 상위 개념인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저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클래스는 그 객체들을 찍어내는 특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는 그 모든 차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거를 정의를 해두고 이제 그 틀로 실제 사물 객체들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클래스랑 오브젝트의 개념의 차이인 거고 이거 계속 다음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안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브젝트 객체는 클래스를 찍어낸 거다.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찍어내기 위한 툴이다. 뭐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C에서처럼 C 같은 언어에서는 순서대로 저희 알고리즘을 짜서 만들었는데 OOP에서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그 코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모델링하기에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죠. 그리고 지금 한 클래스 가지고 아우디 차 만들고 니산 차 만들고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런 거 봤을 때 코드의 재사용성 같은 거에서도 훨씬 좋고 그 코드를 읽기도 쉽고 유지보수도 쉽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에 관련된 코드는 저 카라는 클래스 안에만 있어요. 저 클래스 밖으로는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면 뭐 비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 뭐 코드를 실수로 잘못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 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랑 관련된 코드는 전부 다 저 클래스 안에 넣겠다. 밖에서는 못 건드리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정보 은닉화라고 하고요. 그 싸가지고 밖에서 못 건드리게 하고 안에 있는 정보가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이건 자바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집중할 거는 객체랑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네. 클래스랑 그 구조체랑 차이가 뭔가요? 구조체는 함수가 없어요. 함수 그냥 구조체 안에 함수를 못 넣는다는 거. C에서는 원칙적으로 함수를 못 넣고요. 물론 함수 포인터로 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클래스에는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C++에 보면은 구조체랑 클래스가 똑같아요. 네. 아예 똑같이 구현돼 있고 이름만 다르거든요. 네. 차이점은 C에서는 구조체 함수가 못 들어가요. 근데 C++에서는 구조체에도 함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대로. 네.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구조체는 그냥 진짜 저기에서 메소드 만들고 애트리뷰트만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지금 진짜 이해돼요 이거? 이거 바로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진짜. 궁금한 거. 없어요? 일단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서는 이제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진짜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코딩 같은 거 해도 다른 데서 못 볼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클래스는 아까 봤듯이 이제 변수랑 함수의 정의의 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변수랑 함수가 여기서 말하는 애트리뷰트랑 메소드인 거죠. 뭐 데이터랑 코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아까 봤듯이 카라는 클래스에서 뭐 아우디 볼보 이런 거 찍어냈듯이 클래스를 실제로 찍어내서 메모리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그 int라는 자료형이랑 실제 int 변수의 차이고요. 자료형은 그 정의가 돼 있고 그 자료형을 바탕으로 실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해서 만든 변수가 이제 int 변수인 거예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클래스는 진짜 정의만 있는 거고 오브젝트는 실제로 그 클래스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해서 올려놓은 거.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실제로 메모리 주소가 다른 거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인스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스턴스는 오브젝트랑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르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찍어낸다 할 때 보면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인스턴스화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어로. 그래서 오브젝트랑 인스턴스는 완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찍어냈다라는 말이니까 인스턴스라고 하거든요. 애트리뷰트 메소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애트리뷰트 속성이고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메소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스턴시에이션은 클래스에서 오브젝트 객체 만드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인헤리턴스 저것도 중요한데 저건 상속이거든요. 뭐라지? 이 상속은 어떤 클래스로부터 그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시를 모르겠 예를 들면은 어떤 클래스, 동물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이라면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넣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움직인다, 뭐 숨을 쉰다, 뭐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거를 다 정의해서 동물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겠죠. 근데 동물이 할 수 있는 특징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동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다 갖고 있으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애니멀 클래스 안에 그 아까 봤듯이 속성으로 뭐 나이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메서드 함수로 뭐 움직인다 이런 함수가 있겠죠. 이거 두 개 등에 따쳐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 클래스를 만들 때 원래 같으면 상속이라는 게 없으면은 처음부터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 나이도 넣고 뭐 움직인다도 넣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수학 문제를 푼다 뭐 이런 거 넣고 싶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따로 코드를 짜면은 여기 있는 코드랑 여기 있는 코드랑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은 항상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코드를 수정한다. 그럼 여기 찾아서 또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유지보수 아까 재사용하기 싫다라는 게 있었죠. OOP를 하는. 그래서 이런 걸 짤 때 여기 똑같이 구현을 하지 않고요. 얘를 상속 받으면은 이제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올라 내려오면서 이제 펄슨 클래스, 사람 클래스 안에는 이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약간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그 펄슨 클래스를 만들 때 애니멀 클래스를 땡겨 온다라는 걸 저희가 그 상속, 그 행위를 상속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상속 단계에서 이 원본 클래스, 오리지널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슈퍼 클래스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있는데 제가 위에 있는 동물 원본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고 다른 이름으로 부모 클래스라고도 불러요. 부모 클래스, 자녀 클래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서브 클래스라고도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상속 왜 쓰는지 이해돼? 그래서 자녀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요? 이거 진짜 용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진짜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말해줘요. 왜냐면 이거 개념 이해하는 게 코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해하면 나중에 잡아들일 때 완전 쉬울 거예요. 괜찮아요? 설명할 수 있다, 저는. 괜찮아요.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왜냐면 이 뒤에 넘어가면은 진짜 이 용어 가지고 계속 진행할 거거든요. 한 번씩 한국어로 설명해 주시면 다 한 번씩 다. 다시 한번 한국어로. 클래스는 변수랑 함수를 포함한 무조건 개념이고, 오브젝트는 객체는 그 클래스를 찍어내서 메모리에 올려놓은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객체랑 클래스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변수랑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변수를 OOP에서는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함수를 이제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로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클래스를 새로 정의할 때 원래 있던 클래스를 땡겨와서 더 추가하는 것을 갖다가 상속이라고 하고요. 그 상속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상속받는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그 동사의 주체는 서브 클래스가 주체이고, 이제 슈퍼 클래스 쪽이 상속 당하는 거죠. BP. 네. 한번 정리가 됐을까요? 또 질문하시면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들 그러니까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네. 예시를 봐야지 완전 이해된지 안 된지 알 것 같아서. 그럼 예시를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뒤에 코드로 예시가 나오긴 한데, 나 코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개념 이렇게 말만 적어도 잘 모르겠지. 뒤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학생 클래스로 예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예시를 찾다가 그 사람 학생을 나타내려면은 학생을 나타낼 수 있는 값들, 얘들을 이제 애트리뷰트 속성이 되겠죠. 한 학생을 표현할 때 학생 이름이랑 뭐 이메일이랑 성적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속성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나머지 지금 코드 다 볼 필요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확인하는 코드고, 요게 다예요. 요게 클래스 만드는 코드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저 메인에 저게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저렇게 클래스라고 치면 돼요.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치고 콜론 하고 엔터 치고 나서 내용 적으면 돼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패스라고 적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인 거. 진짜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클래스는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 그리고 블루프린트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청사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 클래스 이름에다가 괄호를 붙이면은 얘가 인헤리션, 인스턴스화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 클래스 이름에다가 괄호를 붙이면은 인스턴스화해주는 함수가 되고 걔의 반환값이 그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첫 번째 객체로 스튜던트 1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로 스튜던트 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봤거든요. 이 세 개가 지금 다른 게 첫 번째는 클래스고, 두 번째는 객체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객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메모리 공간이 다른데 생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객체가 어디에 있냐, 메모리 공간에서 주소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객체, 스튜던트 1 객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한 자리가 다르거든요. 이 앞에 2랑 밑에 3이에요. 밑에 3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출력했을 때도 얘는 클래스라고 출력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오브젝트라고 출력을 하고. 그래서 클래스는 진짜 정의만 있는 거고 트리고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변수를 할당하는 거는 이제 인스턴스화해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맨 마지막 줄은 그냥 함수 하나 소개하는 건데 이즈 인스턴스라고 참 거짓을 판단하는 함수인데 뭐냐면은 어떤 객체가 있고 클래스가 있는데 이 객체가 이 클래스로부터 나온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1이 이 오브젝트 객체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참이다 라고 답을 해주고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클래스라는 객체의 그 부분이 좀 가세요. 그래서 클래스 하나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무한히 그냥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낸 객체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는 별개의 객체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기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거 클래스 선언할 때 네. 저기 패스는 꼭 붙여야 되는 거죠? 패스를 꼭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어있는 깡통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안 채우고 싶어서 패스를 적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차 있으면 패스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뒤에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지금 클래스 안에 내용을 아무것도 안 채워놨으니까 이제 클래스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보면은 스튜던트 1 객체에다가 이제 요거는 아까 속성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점 퍼스트 하면은 요 객체 안에 퍼스트라는 그 애트리뷰트 속성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이름 넣고 라스트 네임에는 성 넣고 이메일에는 뭐 이메일 주소 넣고 GPA에는 성적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절대 안 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코드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클래스를 쓰는 이유가 없어. 그리고 지금 똑같은 코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중복이 되면 항상 실수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이 코드 쓸 때 막 이런 식으로 사부터 넣기해서 쓰면은 뒤에 간만 바꾸고 뭐 이런 거 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실수가 항상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은 똑같으니까 값만 넣어주고 툴은 똑같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툴 클래스에 정의를 해놓는 거죠. 이거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클래스 안에 init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돼요. 언더바 init 언더바 저 함수가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은 언제 호출이 되냐면요. 요 아까 봤던 스튜던트 클래스 이름에다가 괄호 붙이면은 인스턴스화를 한다 했잖아요. 객체를 만든다 했는데 그때 호출되는 게 자동적으로 호출돼요. 번호 차원 안에서 내부적으로 호출이 되는데 그래서 저 init 함수를 만들어 두면은 이 함수가 init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코드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안 돼 있지만 파이썬 안에 내부적으로 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파이썬 안에 내부적으로 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함수가 정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요 비어있는 init 함수가 호출이 돼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init 언더바 init 언더바 이거 이 함수를 저희가 정의를 하면은 요거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쓸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면 항상 init 함수는 정의를 하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init 함수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얘는 이제 못 쓸 거예요. 얘를 호출하면은 에러가 날 거거든요. 아마. 네,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init 함수가 원래 있던 init 함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저장할 때 원래 이름이 있으면 덮어쓰기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중에 덮어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라가서 배우시고 덮어써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아무것도 입력값을 안 받는 이 함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납니다. 이 함수는 무조건 3개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안 넘겼다 하면서 난 이거 모른다. 배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하면 원래 비어있는 건 못 쓴다 라는 거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도 기본 생성자가 원래 있지만 그냥 다른 생성자를 정의해버리면 기본 생성자가 없어지죠. 잡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거 말고 들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요 코드가 2번 나왔었는데 이제 한 번만 적었죠. 앞에 방식대로면은 저 4줄을 객체 만들 때마다 4줄씩 적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100개 만들면 저걸 100줄 적었어야 돼요. 400줄, 400줄. 근데 이제는 이제 클래스 하나 만들 때 그냥 값만 넘겨주면 저 네버 변수 애트리뷰트들이 다 알아서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이게 그래서 제일 클래스의 제일 기본적인 포맷이 될 거예요. 클래스 안에 이 함수 딴 거 없고 이 함수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주석을 적어놨는데 뭐냐면은 아까 전에 애트리뷰트 속성들을 이제 자동으로 값을 들어가게 애트리뷰트를 만들게 하려면 이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인스턴스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호출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언더바 2개 달려있는 함수를 앞으로 다시 보게 될 건데요. 이런 거를 읽을 때 던더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던더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뭐냐면 더블 언더스코어 줄여서 던더라고 부르다.
그리고 여기 셀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냥 무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의할 때는 맨 앞에 셀프가 꼭 있어야 되는데 호출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안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뜻이 있긴 한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바 같은 데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비슷한 거 찾자면은 디스랑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질문 있어요. 네. 어트리부트에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메일은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함수로만 저렇게 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네. 그거 근데 이걸 말하는 거.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넣었는데 형식을 그 이름이랑 성 해가지고 점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요거는 그냥 자동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거 지금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뭐냐면은 요 클래스 스튜던트 학생 클래스에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기능은 뭐냐면은 그 학생의 정보 중에 성이랑 이름이 있는데 그걸 읽어서 풀네임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능이 클래스 안에 저희가 안 돼 있으면은 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코드를 반복을 해야 돼요. 매번. 근데 이 기능을 클래스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죠. 아까 말했듯이 클래스 OOP를 하는 이유가 그 클래스에 관련된 코드는 전부 다 클래스 안으로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클래스 밖으로 나가면은 안 좋기 때문에 네, 클래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래스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니까 함수의 형태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에 함수를 추가한다는 거는 메소드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식을 볼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를 보는데 지금 주석 다 주어서 깔끔해진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풀네임이라는 함수를 추가했거든요. 아까 프린트 안에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복사 붙여서. 이 앞자리에 스튜던트 1, 2 있던 자리에 셀프를 넣었죠. 그래서 메소드,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메소드를 만들 때 무조건 첫 번째 자리에 셀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셀프가 한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아니라 오브젝트, 자기 자신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std1 해가지고 풀네임 함수를 호출하면 첫 번째 셀프 자리에 std1이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걸 소개를 했는데 네, 아까 말한 거거든요. 풀네임 함수 셀프 첫 번째 자리에 std1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std 원소를 만들고 그 풀네임 함수 접근할 때는 점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std1 객체에 포함된 풀네임 함수를 호출해서 그 반환값이 그 이름이 나오겠죠. 성 이름 해가지고 우리 테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 있는 두 개도 위에 있는 두 개랑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 적어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함수 추가하는 방식을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할 거냐면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 학생 수가 총 몇 명인지 세리는 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클래스 베리어블이라는 걸 넣을 거고 일단 네, 이거 다 드렸어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std 1, 2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으로 그냥 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자동화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학생 수가 총 몇 명인지 그 클래스 스튜던트로부터 인스턴스가 몇 개 생겼는지를 보려면 이 인스턴스화하는 이닛 함수 안에다가 그 카운팅을 하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카운팅하는 변수는 오브젝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클래스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 위치가 다른 거 혹시 아시겠어요? 그 클래스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이 밖에 잡히고요. 그 각각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변수는 여기에 적어요. ABC 5점 지울게요. 그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정의 안에서 지금 저 원, 얘가 있고 그리고 뭐 도메인 저것도 있고 일단 클래스가 트리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되는 거는 그 각각의 객체들인데 그래서 저희 셀프 해가지고 펄스트, 레스트, GPA 저 변수들은 여기에 저장이 돼요. 펄스트 이거는 그 정의 말고 실제로 값이 메모리에 할당되는 장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펄스트, 레스트, 이메일 그리고 GPA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인스턴스 레이어를 여기도 하고 그리고 얘랑 뭐 성이랑 이름 다르고 성격 다르고 이름 다르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저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이름이랑 성이랑 성적이랑 뭐 이메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요 스튜던트로부터 이런 객체들이 총 몇 개가 만들어졌느냐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넘을 여기에 두는 건 어땠을까? 넘을 만약에 여기에 넣었다 하면은 그럼 얘를 1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알 길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객체니까. 뭐 얘가 여기 있는 걸 건드릴 수가 절대 없거든요. 아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의 총 대수 같은 걸 세주려면은 저 클래스 안에 저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클래스 베리어블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로부터 이거 만들 때 이거 상황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 할 때는 이거는 인포메이션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제 요
언더바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얘를 호출을 할 때 이 넘을 지금 1을 불러요. student.num std 저 플러스 1 하는 거 보이고요. 요거.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 때 저 한 번씩 호출되는 거에다가 이 변수를 플러스 1 되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std1이 생길 때 그러니까 요 줄에서 내가 넘버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std2가 생성이 될 때 얘가 또 1이 들어서 얘가 2가 돼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랑은 이 변수랑은 아예 달라야 돼요.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그 오브젝트, 객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값 같은 것들 그리고 클래스 베리어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값이 뭐 아까 도메인, 저 K 인뮤식 K는 다 똑같았죠. 그러니까 저 도메인도 클래스 베리어블로 만들어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메일을 전부 다 한 번에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 하나하나 찾아가서 명의를 바꾸고 이메일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스튜던트 클래스에 가서 도메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요 구조 이해될까요? 클래스 베리어블 저런 게 왜 필요한지 언제 쓰는지 이유가 이해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찾으신 분도 있을 텐데 똑같은 클래스 베리어블인데 도메인을 보면은 셀프로 참조를 하고요. num std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참조를 해요. 요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셀프가 오브젝트라고 했죠. 객체고 셀프는 무조건 어떤 한 객체고 스튜던트는 클래스 걸 보는 거예요. 저건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하기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얘를 스튜던트로 하면 어떻게 될지, 얘를 셀프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결과만 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를 셀프로 바꾸면요, 얘가 계속 동작은 안 돼요. 왜냐면은 셀프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저 넘어고 스튜던트 얘를 찾아서 올리려고 하고, 근데 이 안에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고 걔를 플러스 1해요. 근데 얘를 출력해봤자 얘는 안 바뀌었으니까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두 번째 줄에서 이 안에서 넘 만들어서 플러스 1 하고, 근데 얘는 계속 0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std1 넘어기 std 하고 std2 이렇게 근데 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셀프 하면은 이 안에서 만들거든요. 이 안에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변수 이름은 똑같은데 실제 변수는 다른 거예요. 이름만 똑같고 값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셀프를 너무 하면 여기에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요 원래 요 값이 안 바뀌는 거. 정리를 하자면 스튜던트를 쓸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클래스를 공통으로 가져야 될 값일 때, 근데 걔를 계속 바꿔야 될 때, 그거를
셀프를 찍어서 쓸 때는 그 값이 안 바뀌어도 될 때. KNU CTR 같은 거는 안 바뀌잖아요. 복사해서 값을 가져와서 쓰는 거. 상속할 때 클래스 베리어블도 같이 넘어오거든요. 상속이 아니라 인스턴스가 저도 이렇게 많이 헷갈립니다.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셀프를 쓴 이유는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를 상속해가지고 그 GMB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스튜던트를 고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앞에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GMB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문법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뒤에 발로 붙여서 이제 슈퍼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데 다시 맞춰서 수정을 하면 현재 상황이 여기가 슈퍼 클래스가 스튜던트고 얘를 지금 상속받아서 GMB 멤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튜던트는 아까 스튜던트 레스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풀네임 함수가 있었죠. 보면은 요거 네모 다 여기에도 그 규칙이 있는데 지금 한 것처럼 맨 위에다가 클래스 이름, 두 번째에다가 속성, 여기에다가 메서드 적어주고 여기 트리뷰트 여기가 속성.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애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GMB 멤버니까 소프트웨어 플러그니까 이제 자기가 메인으로 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제 정보로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내려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랭귀지만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란 걸 사용을 했고, 그래서 도메인, 아까 클래스 베리어블 도메인을 KNU CTR에서 GMB.com으로 바꿨죠. 그러면은 요게 슈퍼 클래스를 참조할 때 쓰는 건데 슈퍼 클래스에 이닛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아까 했던 4줄짜리 코드를 다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거 5줄이구나. 얘를 쭉 다 실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여기 셀프 도메인에서 KNU CTR이 아니라 아까 슈퍼 이닛 그 줄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도메인 값이 바뀌었었으니까 요 값으로 도메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 GMB.com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추가해주고 멤버 변수가 아니라 애트리뷰트. 제가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런 말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인데 C++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용어가 그렇게 됩니다. 각각 함수, 변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튜던트를 상속받아서 GMB 멤버를 만들었고,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 그 이닛 함수를 그대로 호출했고, 호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새로운 이닛 함수를 그냥 따라 정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위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쓰고 싶으니까 상속을 받죠.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
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하고 추가적인 그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슈퍼를 하는 이거랑 똑같은 게 이렇게 해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도 결과는 똑같. 이건 뭐지? 아까 안 들어갔네. 네. 네, 3, 4 카운트 잘 되고. 이것도 위에 코드랑 똑같은 코드라는데 그 GMB 멤버의 슈퍼 클래스가 스튜던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슈퍼 함수 대신에 스튜던트를 하고 근데 그 대신에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셀프가 들어가야 돼요. 셀프 넣고 안 넣고 이렇게 구분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건 안 쓰는 게 좋고요. 슈퍼 써가지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실행하면은 3, 4가 아니라 5, 6이 되겠죠. 왜냐면 이미 메모리에서 3, 4는 이미 생성이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실행하면 제가 5, 6이 될 거예요. 네. 이거 이해되는 방법. 지금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는 GMB고 여기는 스튜던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너머브 스튜던트 클래스가 총 몇 개가 만들어졌냐, 인스턴스가 몇 번 이루어졌냐 카운팅하는 거는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이닛 함수를 호출하니까 이 함수 맨 마지막 줄에 그 플러스 1 하는 거 있죠. 여기 플러스 1 하는 거. 여기 한 번씩 계속 호출이 되니까 5, 6 저렇게 3, 1, 2, 3, 4, 5, 6 저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나 늘어나서 쓸 수 있는 거 정해놓고 그리고 클래스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거를 스튜던트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 GMB.com이 실행이 안 될 거거든요. 무조건 KMU 실행해야 되죠. 왜냐면은 그 GMB 멤버의 도메인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튜던트의 스튜던트의 도메인을 고정해서 불러버리니까 그런 거. 여기에서 스튜던트의 도메인을 고정해서 불러버리니까 얘로 고정이 된 거예요. 상속받는 과정에서 얘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오브젝트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려면 셀프를 넣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 셀프를 넣으면은 아까 봤죠? 상속까지 이게 마지막에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지인스턴스 함수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둘 다 true가 나와요. 그러니까 GMB1 요 오브젝트는 GMB 멤버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GMB 멤버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니까 부모 클래스도 전부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그래서 이지 인스턴스가 true로 나오고 그리고 이지 서브 클래스는 GMB 멤버가 스튜던트의 서브 클래스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죠? true니까 네, true로 답이 나오고 이제 반대로 스튜던트가 부모인데 스튜던트가 GMB 멤버의 서브 클래스이냐라고 물어보면 반대죠. 그러니까 false로 나오죠. 그리고 파이썬에서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스튜던트는 스튜던트의 서브 클래스일까요? 아닐까요?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았지. true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의 서브 클래스를 판단을 하나 봐요.
이게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데 그 GMB 멤버를 스튜던트의 부분 집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합에서 자기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죠. 그걸로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질문인가요? 뭐 어땠어요? 저거 카운트가 네. 올라간다는 게 이제 계속 참조 거를 스튜던트 거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 너무 스튜던트가 올라간다는 건가요? 네. GMB 멤버로 스튜던트 클래스 상 받은 거니까 네. 여기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이미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네.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릴 때마다 카운트가 올라가요. 네. 객체를 한번 생성할 때마다 요게 생성될 때마다 올라갑니다. 계속 다른 걸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메모리상에서 다른 별개의 객체로 계속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초기화하면 어떻게 해요? 초기화요. 다시 1, 2부터 시작. 그거는 클래스를 없애거나 클래스를 재정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 자체가 없어지니까 뒤에 게 실행이 안 되긴 하겠지만 지워질 거고요. 아니면은 앞에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한다던가. 아까 봤을 때 여기 이거 스튜던트 클래스 정의 한 번 더 하면은 날아갔었죠. 다시 1, 2부터 시작하죠.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넣자면 넣을 수 있긴 한데 스튜던트 왜안 나오네요. 사실 이거 초기화할 필요가 사실 목적이랑 안 맞는 걸 알아야 되고 네. 이렇게 굳이 넣자면 넣어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려면 여기 0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초기화를 하는 순간에 실제 객체 개수랑 요 변수의 값이랑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카운팅하는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쓰면 안 된다. 원래는 제가 클래스 밖에서 얘가 접근이 가능하면 안 돼요. 그 자바 같은 거 하면은 그 프라이빗 이런 거 배우고 프라이빗 퍼블릭 하면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파이썬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밖에서 막 이렇게 값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원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객체랑 네. 상속이랑 되게 다른 건 알겠는데 네. 정확히 잘 구별이 안 되네요. 이건 상속은 클래스로부터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다른데 그 원래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게 상속이고 그리고 클래스들부터 이제 뭐 GMB 1, GMB 2 이런 거 만드는 게 이런 게 이제 그 인스턴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게 얘가 다 똑같은 색깔이 나가지고 좀 고생한데 얘가 이게 있는 네, 이거 얘는 오브젝트고 얘는 클래스고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게 상수이고요. 클래스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게 인스턴스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뭐 아까 봤던 std1 이렇게 되는 거. 정리가 될까요? 네. 말하는 거 많이 있어요. 지금 내용 지금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아직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